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악가이시자 작가이신 김수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김수윤 작가님은 미래의 아이교육 어떡하죠? 라는 교육에 관한 책을 내셨어요. 부제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자녀교육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AI를 이겨낼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클랩 교육, C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L은 라지컬, 논리적이고, 어뮤징, 재미있게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P, 패션, 열정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법에 관한 아이를 가르치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교육을 하신 그런 사례들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수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실은 플루티스트예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저 스스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게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음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고적인 부분,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게 됐죠.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놀라울 만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AI 시대, 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뭘까요? 음악가로서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제가 5, 6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음악가가 어떻게 그 시대에 AI를 걱정해?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AI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인간의 위대함은 인공지능과 달리 창의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인공지능에 관한 영화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그 내용들이 주로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확률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스톱을 하죠. 더 이상 못 나가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 인간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결국 이뤄낸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과학자들도 연구하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이 몰입교육, 또 다른 말로 창의성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 휴먼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김수윤 작가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도대체 뭔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을 뵙고 몰입교육이 무엇인가요? 여쭤봤었죠? 그때 해주신 말씀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5, 6년 전에 쓴 책에 똑같이 얘기해 있더라고요. 틀을 깨고 나와 번영해라. 네. 그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독창성과 창의성을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창성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구름을 보면서 너 저 구름을 어떻게 생각해? 솜사탕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건 독창성이 되겠죠. 네. 아이의 개인의 생각이니까. 네. 창의성은 어떻게 다르냐면 분석력, 인지적 유연성, 문제적 해결 능력, 인성, 협업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협상, 설득 능력, 굉장히 많아요. 창의성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함축되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또 이것을 직접 가르쳐드린 입장에서 창의성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정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열정이 없다면 그 어떠한 좋은 가르침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열정을 갖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또 학생들은 그 열정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그 열정을 가졌을 때 얼마만큼 창의적인 사람이 될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재미를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누가 저한테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너 이거 부족하지 않아?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하고 있는데 누구의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녀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너가 이러고 이래서 평상시 이러이러한 점을 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시고 걱정하지 마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정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분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네요. 믿어준다라는 건 솔직히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막 화가 나는데 격려하라고 그랬지 믿어주라고 그랬지 이렇게 격려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알면서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교수가 돼서 교육에 몰입을 했어요. 연구소에서는 연구에 몰입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도전적인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생각하고 몰입하라는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당시가 가장 못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누구나 생각하면 발달한다. 왜냐면 저도 이제 몰입을 해서 뭐 난제들을 해결했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애를 발달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학생은 실험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몰입을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걔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부가 말을 물가에 들여다 줄 수는 있지만 물을 네. 먹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한테 몰입을 하면 그 학생의 입장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야. 생각을 못 한 거야. 생각을 안 했으면 그 학생 잘못이야. 나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못 하는 애한테 내가 생각을 하라고 했으면 얘는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교수는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고 생각을 못 한다고 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는 훈련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생각을 못 하는구나 하고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6개월 훈련을 시키고 이 학생이 몰입체계로 소개가 되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데 유명 대기업에 가서 10년 이상을 10명 중에 1명 주는 국가를 계속 받아서 얼마 전에는 임원교육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을 하려면 아이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은 좀 대단하신 게 저는 또 엄마 입장이고 또 저는 1대1 수업을 하는 일이고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성찰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직업인데 또 다른 분야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주장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김수윤 작가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 몰입이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이 그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모가 된다는 거, 또 학생으로서 배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어떨까? 이 아이들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도 반복시켜야 되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영재 아이들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잘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게 하고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네가 모르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 동생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그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이가 가르치게 했다는 거가 참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집중하고 몰입을 하게 할까? 제가 강의를 해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돼. 가장 좋은 거는 가끔 자기가 연구한 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라고 해요. 그게 네. 저는 교육적으로 좋다는 걸 그렇죠. 알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한 거는 세상에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애가 준비도 하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학생 입장에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수업을 할 때 참여를 시키는데 질문을 하고 어떤 건 바로 얘기하면 더 이상 다른 학생들 생각을 못하니까 쓰라고 해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죠. 그래서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니까 훨씬 집중을 잘하고 그래요. 강아지도요. 자기가 앞서고 싶어요. 뒤에 쫓아오는 강아지 없죠. 항상 앞에 와요. 그렇듯이 공부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게 하려면 교사나 부모님이 엄청 많은 걸 연구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것도 아이가 가르쳤을 때 굉장히 그 성공의 그 세포를 갖게 할 수 있도록 경험을 많이 주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 그거 아세요? 전국 1등하고 학교 1등의 차이? EBS에서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IQ를 검사했고 성실도를 검사했고 공부 시간, 가정 환경 다 검사했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 1등과 전국 1등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전국 1등 하는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높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아이들이고 전교 1등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상대가 보험의 아주머니다 아니면 할머니다 친구다에 따라서 설명하는 그 방식이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높아서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전국 1등이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냐면 교사가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도권을 맞아요. 아이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뭘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잘 가르쳐요. 자기 주도 학습이 가장 좋다고 이 교육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코칭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수학을 가르치든 미술을 가르치든 어떤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인문학이나 철학을 다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코칭을 하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 시대 때 우리 때보다 공부하기가 더 쉬워진 환경도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전부터 지식의 습득이 학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거보다는 이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AI가 이제 발달된 지금에서 그 교육에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인공지능으로 다 학습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예요. 네.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그건 인공지능으로 못해요. 인공지능이 미지의 영역으로 가지는 못해요. 알려진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창의성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어디 창의성을 가르치는 학원을 가야 되는 거야? 아닌 것 같아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제가 어떤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됐건 중학생이 됐건 자기가 해당 단원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애들을 지도를 한 적이 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읽게 해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몇 네. 번 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애들이 이해해요. 몇 번 읽으면. 교과서만큼 잘 쓴 책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들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그걸 풀게 해요. 시간은 걸리죠. 실수를 하면 너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 고치들이 또 맞히잖아요. 실수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읽는 게 나와요. 또 읽게 해요. 걔가 하는 것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다 이해가 간대요. 그렇게 하는 거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교과서로 아이들이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주도를 하는 건데 도와주는 거죠. 애가 다 한 거야. 나는 그거만 조정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만족도가 무지 높고 너무 이해가 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살 때부터 손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손가락 근육을 쓸 수가 없어서 전신 마취를 하고 5번 수술을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플룻을 배우겠다고 고등학교 때 왔어요.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모든 문제에 체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런 물병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공주처럼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정말 떠먹여줘야 하는 그런 아이인데 플룻이 700g이 넘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플룻을 하겠어요?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리듬이 뭔지 멜로디가 뭔지 그래서 많이 걷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하도 많이 걸어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손을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2시간 연습을 하더니 3시간 연습을 해서 이 아이가 2년 만에 플룻을 배워서 4년째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플룻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2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 그렇게 하려면 자기 주도적인 것.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디테일한 방법. 교수님, 네. 제가 시 하나를 읊어드릴게요.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하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그것은 끊임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일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혹시 이거 아세요? 지우지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저 이거 어제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무슨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생각하다가 제 가슴이 뛰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을 좀 뛰게 해드리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저 가사 너무 좋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 있는데 네. 우리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못할 뿐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오시는 어머니들께 여쭤봅니다. 아이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세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모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머니 평범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 어머니들이 대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가 어려움을 주었을 때 실망하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비로소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보여줬을 때 하나하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같이 발전하시고 해결해 나가신다면 친구 같은 모녀지간, 모자지간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년에 굉장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배우러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질문하고 올 수 있을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까? 라는 걸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싶다라는 마음. 그게 가능한 게 디지털 수업, 영상 수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번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들이 칠판에서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키우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어머니와 같아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티칭이 아닌 코칭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려운지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상대를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저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행복한 직업을 영위할 수 있고 교사나 또 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드디어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 수 있는 인간으로서 행복함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